베리타스 캐피탈의 커맨드 센터. 그곳은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주식 시세와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모든 정보의 흐름을 지휘하는 통제석에 한서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최종 지분 확보까지 0.3% 남았습니다. 5분 뒤 장마감과 동시에 인노바테크아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이노바테크. 한때는 존경받는 혁신 기업이었지만 10년 전부터 무자비한 실적주의와 비인간적인 기업 문화로 악명 높아진 곳.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쳐 세웠던 바로 그 회사.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비가 내리는 묘지. 앳된 교복 차림의 어린 서연이 아버지의 차가운 비석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세상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병이 아니라 믿었던 파트너 최 회장의 배신과 그로 인한 절망감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비석 앞에서 눈물과 함께 맹세했다.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의 이름과 꿈을 되찾아올게요. 저들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지난 10년은 오직 그 맹세를 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기반으로 베리타스 캐피탈을 세웠고 냉혹한 금융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적의 심장 바로 앞에 겨누게 된 것이다. 똑똑. 그녀의 충직한 비서 윤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온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열릴 이사회에 저희의 의결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예측할 수 없는 기묘한 빛이 떠올랐다. 아니요, 윤 비서님.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녀는 윤 비서에게 자신이 지난주에 했던 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김민지라는 가짜 이름으로 만든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한 이력서였다. 그리고 그 이력서는 놀랍게도 이노바테크의 신입사원 공채에 제출되어 서류 전형을 통과한 상태였다. 그녀는 내일 그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가볼 생각이었다. 윤 비서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제정신이십니까? 그곳에 어떤 놈들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최 회장의 하수인들이 득실거리는 소굴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의 격렬한 반대에도 서연의 결심은 단호했다. 회사를 숫자로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는 창밖의 이노바테크 빌딩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의 정신이 그곳에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썩어버렸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 회사의 가장 밑바닥, 그 진짜 영혼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그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치를 자신이 과연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룸에서 스스로의 변신을 준비했다. 그녀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와 명품 정장을 벗어 던졌다. 대신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블라우스를 입었다. 머리는 질끈 묶고 얼굴에 화장을 지운 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다. 거울 속에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냉철한 여왕은 사라지고 세상에 막 첫 발을 내딛는 조금은 불안하고 평범해 보이는 취업준비생 김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그녀의 새로운 신분증이 될 초라한 이력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자굴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김민지가 된 한서연은 이노바테크 빌딩 앞에 섰다. 10년 만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드나들었던 이 건물은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이었다. 엔지니어들의 자유로운 토론 소리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흥분으로 가득했던 곳.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건물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성체일 뿐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숨막히는 정적과 긴장감을 느꼈다.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딱딱한 표정으로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향해 흩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꿈을 실현하는 놀이터가 아닌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하는 전쟁터처럼 보였다. 서연의 가슴 속으로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필체를 본떠 만든 이노바테크의 로고를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선명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로비에 서 있던 그녀. 아버지는 웃으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서연아, 잘 봐둬. 이 회사는 아빠의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꿈을 꾸는 모두의 것이란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야. 아버지의 따뜻했던 꿈과 지금 눈앞의 차가운 현실. 그 간극이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 대기실을 안내받았다. 대기실 안에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을 한 젊은 지원자들이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최고의 스펙과 빛나는 졸업장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 회사의 독한 기업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그들을 관찰하며 귀를 기울였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 팀장님, 이번에도 기획안 뺏기면 우리 팀은 정말 끝입니다. 밤새 만든 아이디어인데 어쩔 수 없어.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찍히면 바로 책상 빼야 하는 거 몰라? 그들의 목소리에는 창의적인 열정이 아닌 생존을 위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회사 베리타스 캐피탈이 수집했던 정보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공을 가로채이며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곳. 이것이 아버지가 떠난 후 최 회장이 만들어낸 이노바테크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때 대기실 앞 복도를 한 중년 남자가 지나갔다. 그가 나타나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만한 표정으로 지나쳐갔다. 경직된 위계질서, 공포를 기반으로 한 통제, 서연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그녀의 이번 M&A는 단순히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만 했다. 이곳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진짜 꿈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썩어빠진 문화를 뿌리부터 도려내야만 했다. 그녀의 차가웠던 분노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딱딱한 표정의 인사팀 직원이 대기실 문을 열고 그녀의 가짜 이름을 불렀다. 김민지 씨, 들어오세요. 서연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녀는 낡은 스커트를 한번 매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면접실을 향해 걸어가는 짧은 복도. 그것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이제 문이 열리면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던 무력한 소녀가 아닌 모든 것을 심판할 새로운 주인의 자격으로 그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문이 손잡이를 잡는 그녀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면접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긴 테이블 너머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양쪽의 2명은 긴장한 듯한 젊은 직원과
무표정한 얼굴의 인사팀 여직원이었고 가운데 앉은 남자가 사실상의 권력자로 보였다. 그의 이름은 마케팅 2팀 팀장 박규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처음 몇 분간은 평범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서연은 김민지라는 인물에 맞춰 자신의 진짜 경험과 지식을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답변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논리 정연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침착함이 박규진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상대를 압박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서 톡톡 치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김민지 씨, 이력서가 아주 평범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볼 게 없어요. 특별한 경력도 없고 나이는 적지 않은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지난 10년간 대체 뭘 한 겁니까? 그의 말은 면접 질문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까웠다. 서연은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규진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더욱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 남자친구는 있습니까? 우리 팀은 야근이 잦고 회식도 많은데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조금만 힘들면 남자친구다, 집안일이다 핑계를 대니까. 그것은 이노바테크의 썩어빠진 기업 문화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면접관님의 질문이 제가 지원한 직무의 업무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그 조용한 방역에 박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불쾌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며 마지막이자 가장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지. 우리 이노바테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도 뭐 나름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한번 말해보시죠. 그것은 기회였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수없이 다짐했던 바로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노바테크의 본질은 혁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혁신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에만 매달려 직원들의 창의성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창업주께서 회사를 세웠을 때의 그 정신, 즉 직원을 존중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노바테크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의 답변은 평범한 취업 준비생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규진과 현재 경영진의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했다. 박규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거칠게 잘랐다. 됐습니다. 아주 혼자서 소설을 쓰시는군요. 어디서 책 몇 권 읽고 와서 아는 척은.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제목에 바로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까짓 게 뭘 알아? 그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두 면접관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박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나가라는 표시를 했다. 이제 그만 나가보세요. 연락은 안 갈 겁니다. 당연히.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나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박규진을 이해할 수 없는 생물을 보는 듯한 아주 희미한 연민의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박규진은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승리감에 젖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또 한 명의 주제넘은 지원자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자신의 새로운 주인을 직접 심사하고 그의 앞에서 자신의 운명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면접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규진은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곁에 앉은 부하 직원과 인사팀 여직원을 향해 가르치듯 말했다. 봤지? 저렇게 되도 않는 스펙으로 와서 어디서 주어들은 이상론이나 떠드는 애들은 초장의 길을 확실히 꺾어놔야 해. 안 그러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기어오른다고. 그는 방금 자신이 행한 모욕적인 언행을 유능한 관리자의 카리스마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또 한 번의 시시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방금 닫혔던 면접실 문이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다음 지원자가 아니었다. 문 앞에는 냉철하고 권위적인 표정의 중년 남성 윤 비서가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와 임원들로 보이는 무리가 그림자처럼 도열해 있었다. 박규진은 이 갑작스러운 침입에 분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신데 감히 신성한 면접장에 함부로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윤 비서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한번 훑더니 이내 문을 활짝 연 채 옆으로 비켜섰다. 마치 진짜 주인을 맞이하는 집사처럼 그 문으로 한서연이 다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어든 상태였다. 질끈 묶었던 머리는 풀어져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몇 분 전에 그 불안해 보이고 평범했던 취업 준비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박규진은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하며 소리쳤다. 김민지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나가라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기어 들어와. 서연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면접관 테이블의 상석, 즉 박규진의 맞은편 자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윤 비서를 향해 그러나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윤 비서님,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노바테크의 훌륭한 인재를 직접 뽑고 계신다는 마케팅 2팀 팀장 박규진 씨입니다. 윤 비서는 말없이 두툼한 법률 서류철 하나를 박규진의 앞으로 내밀었다. 베리타스 캐피탈의 이노바테크 주식 공개, 매수 및 최대 주주 변경에 관한 공식 서류입니다. 확인하시죠, 박규진 팀장님. 박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들었다. 그의 눈에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글자와 그 뒤에 붙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들이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무너지는 얼굴을 향해 서연이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평온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영혼을 후려치는 채찍과도 같았다. 박규진 팀장님, 당신이 방금 그토록 모욕하고 내까짓게 뭘 아냐고 물었던 사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바로 오늘부로 이노바테크의 새로운 주인이 될 베리타스 캐피탈의 한서연 회장입니다. 그 순간 박규진의 표정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처참한 형태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불신과 경악이 채웠다. 얼굴의 모든 핏기가 가시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턱이 벌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뇌는 작동을 멈춘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눈앞에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과 책상 위에 놓인 초라한 김민지의 이력서를 미친 듯이 오갔다.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결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그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쌕쌕거리는 소리만 내뱉었다. 심판은 끝났다. 면접실의 시간은 멈췄지만 바깥의 시간은 미친 듯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새로운 회장이라는 사실은 전염병처럼 이노바테크 빌딩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은 폭발했다. 방금 신입 면접 보러 온 여자가 우리 회사 새 회장이래. 실화냐? 마케팅 두 팀 박규진 팀장. 면접에서 회장님한테 내까지 게 뭘 아냐. 시전했다가 인생 하직 직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회사를 집어삼켰다. 서연은 무너진 박규진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윤 비서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윤 비서님, 박규진 팀장은 오늘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세요. 업무용 컴퓨터와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고 법무팀을 통해 감사를 준비시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모든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중단시키세요. 이노바테크의 인사 시스템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회사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뽑고 있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금 그녀가 겪었던 부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 소식은 특히 회사 내에 부패한 중간 관리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사무실 곳곳에서 분주하게 서류를 파쇄하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미친 듯이 파일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왕국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이노바테크의 회장실로 첫 출근을 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던 그 방은 지난 10년간 초의 회장의 탐욕스러운 취향으로 가득 채워져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한 김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력과 품위가 느껴지는 정장을 입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이사회 소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의 연구개발 R&D 센터로 향했다. 그곳은 회사의 심장이었지만 지금은 겨우 연명만 하는 식물인간과도 같았다. 한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던 공간은 최 회장의 당이 실적주의 아래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인력이 축소되어 활기를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유령들을 만났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세웠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원로 연구원들. 그들은 최 회장의 눈밖에나 아무런 프로젝트도 배정받지 못한 채 연구소 가장 구석진 자료 보관실로 밀려나 있었다. 그들은 이노바테크의 마지막으로 남은 아버지의 정신이자 회사의 살아있는 양심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회의실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먼지 쌓인 그들의 공간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존경했던 옛 리더의 딸로서 그들 앞에 섰다. 그녀는 경영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노 연구원들의 눈빛이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겪어야 했던 서름과 분노를 토해냈다. 최 회장 체제에서 어떻게 창의성이 짓밟혔는지, 어떻게 그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장되었는지, 그때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김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캐비닛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밀리에 연구해 온 두툼한 설계도 뭉치를 꺼냈다. 이것이 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와 함께 마지막으로 꿈꾸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최 회장은 이것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폐기시켰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몰래 이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잊혀진 목소리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설계도를 받아 들었다. 그 복잡한 수식과 설계도 안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뜨거운 심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노 연구원들을 향해 약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M&A 계약서보다 더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그 꿈을 되살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 연구원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아군을 찾았다. 화려한 임원실이 아닌 먼지 쌓인 이 연구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부패한 자들에 대한 숙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유산을 복원하는 위대한 작업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이노바테크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었다. 박규진을 포함한 부패한 중간 관리자 라인이 하룻밤 사이에 숙청되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억눌려 있던 아랫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눈 가장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 한서연은 최 회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의 옛 집무실. 그녀는 최 회장의 과시적인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아버지가 사용하던 검소하지만 품격 있는 옛 가구들을 다시 들여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최 회장은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운이 좋았던 감정적인 어린애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슬려 실권은 자신이 가진 꼭두각시 회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오랜 집안 어른인 척 연기했다. 서연아,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 이런 큰 회사를 이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다. 걱정 마라. 이 초의 아저씨가 네 뒤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서연은 그의 위선적인 연극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침묵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의 마지막 몇 달간의 행적을 재구성한 타임라인 영상이었다. 최 회장이 비밀리에 조종하는 유령 회사들에 의해 이노바테크의 핵심 계약들이 갑자기 파기되는 과정. 증권계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가며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아버지가 홀로 고군분투하다 점차 무너져 내리는 모습까지. 그것은 한 기업에 대한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암살의 기록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유치한 감성파리로 나를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감성파리요? 서연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렸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아버지의 채 남아있던 블랙박스에서 복원해낸 사고 직전의 음성 파일이었다. 화면은 없었지만 그 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최 회장과 아버지가 나누는 격렬하고 절박한 통화 내용이었다. 한 회장, 최형,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평생의 꿈을, 내 자식 같은 회사를. 최 회장, 형님, 세상이 변했소. 감상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는 세상이라고. 이건 다 회사를 위한 내 방식이었소. 한 회장, 이건 배신이야. 난 절대 포기 안 해.
당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그 말을 끝으로 파일은 찢어지는 듯한 트럭 경적 소리와 끔찍한 충돌음으로 끝났다.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증거도 없는 모함일 뿐이야. 증거가 없다고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윤 비서에게 눈짓했다. 윤 비서가 집무실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초조한 얼굴의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차와 충돌했던 화물 트럭의 운전사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사고를 낼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박 회장님의 차 브레이크에 미리 손을 써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서연의 얼굴에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닌 복수를 위해 돌아온 친구의 망령을 보았다. 서연은 패배한 최 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고 허무한 슬픔만이 가득했다. 10년간 꿈꿔왔던 복수는 아버지를 되살려주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판결을 내렸다. 당신은 회사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한 사람의 꿈과 영혼을,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죽인 겁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르세요.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아버지가 사랑했던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창업자의 망령은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을 끝내고 있었다. 최 회장의 몰락 이후 이노바테크에는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폐허가 된 땅 위에 선 직원들은 새로운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또 다른 냉혹한 지배자가 오게 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회사를 다른 곳에 팔아버릴까? 소문이 무성하던 어느 날, 한서연의 이름으로 전 직원에게 타운홀 미팅 소집 공고가 내려졌다. 미팅 당일 회사의 대강당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단상 위로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임원진을 대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담담하게 직원들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이노바테크 임직원 여러분. 저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대표가 아닌 이노바테크의 창업주 구 한진석 회장님의 딸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회사가 겪었던 혼란과 직원들이 느꼈을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두가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발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저는 귀환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회사를 세웠을 때의 첫 정신, 즉 숫자가 아닌 사람을 존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의 귀환을 선언했다. 그녀는 최 회장이 만들었던, 직원들을 쥐어짜던 비인간적인 실적 평가 제도를 바로 이 순간부로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밝혔다. 저는 오늘부로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연구개발 부서에서 밀려나야 했던 모든 핵심 연구원들의 즉시 복직을 명합니다. 강당 한쪽에 앉아있던 오장의 백발이 성성한 노 연구원들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노바테크의 심장이 될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 센터의 이름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딴 한진석 이노베이션 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10년 전 최 회장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었던 바로 그 꿈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강당의 가장 뒷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박수 소리가 점차 앞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박수는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다. 지난 10년간 억눌려왔던 직원들의 서름과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눈물을 훔치는 노 연구원들의 얼굴 위로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노바테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다. 건물 안은 예전의 활기와 건강한 소음으로 가득했다. 한진석 이노베이션 랩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고 그들의 손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기술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서연은 다시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다. 1년 전과는 달리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석 앞에 하얀 국화꽃다발을 내려놓았다. 비석의 한쪽 구석에는 한진석 이노베이션 랩명의 창립자라는 작은 명패가 새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꿈이 다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제야 제가 아버지와의 길고 길었던 약속을 지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의 영혼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녀는 뒤를 돌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 멀리 그녀가 다시 세운 이노바테크 빌딩이 따스한 햇살 아래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다.